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과총 한림원 온라인 공동 포럼 코비드-19 치료제 개발 현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포럼 사회를 맡은 과총 사무총장 문혜주입니다. 최근 코비드-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코비드-19 치료제 종류와 효능 및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포럼 역시 코비드-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한국과총을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우일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으로는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전 세계가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 생활 양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여전히 그 끝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확산을 잘 억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다시 불거진 재유행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큰 유행으로 번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주위를 둘러봐도 세계적으로도 그 확산세가 그렇게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착용 같은 걸 통해서 확산을 억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나와야지 이 사태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그 치료제 관련해서 지난 4월에 한림원과 저희 과총이 같이 합동으로 코비드19 치료제 백신 개발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 여러 전문가분들 많이 와주셨는데 전반적인 그 치료제 개발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특히 저희가 전에 포럼했던 그 이후에 5개월 동안 치료제 개발에 관련해서 어떤 점들이 더 달라졌는지 그 현황을 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시는데요. 일일이 제가 성함을 들고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발제자, 토론자, 좌장 여러분들 바쁘신 시간 쪼개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 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입니다. 코비드-19 치료제의 개발 현황을 주제로 오늘 포럼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치료제 상황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뜻깊은 일입니다. 특히 한국과총, 의학한림원, 그리고 과기한림원이 힘을 모아 최고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비드-19는 효과적인 백신은 물론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에서 해방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총력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 등의 유효성과 안정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의 경우 올해 또는 내년 여름까지는 임상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안정성 및 개개인들의 건강 여건을 고려하면 쉽게 개발되기도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해서 최고의 관련 전문가들이 심층 있게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에도 아쉽게도 비대면 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비대면 영상이 아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모든 행사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적극적인 참여와 좋은 질문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전문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포럼의 좌장이신 우준희 을지의대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비드-19 치료제 개발 현황이라는 온라인 포럼을 과학기술자 청년협회 과총과 과학기술한림원 그리고 의학한림원의 공동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에 치료제 현황, 치료제 개발 실태를 온라인 포럼으로 했었고 오늘 추구해서 팔로우한 온라인 포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사스코비2 바이러스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김성준 박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성준 박사를 간단히 소개 말씀 올리면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연세대학에서 PhD를 받으신 뒤에 UC 샌디에고에서 프로젝트 사이언티스트로 5년 동안 근무하셨고 현재는 한국과학연구원 바이러스 영학 연구단의 백신 팀장으로 계십니다. 김성준 박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연구원 신종바이러스융합연구단 김성준입니다. 오늘 이 한국의학한림원 그리고 과총 그리고 과학기술한림원 공동 온라인 포럼에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사스코비2 특성에 관련돼서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코로나 온라인 포럼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저희들은 치료제뿐만 아니고 이제 백신 연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그런 증식과 그리고 감염 특성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일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치료제 개발을 어떠한 전략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앞으로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를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억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전반적으로 치료제 개발 및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바이러스 감염 및 증식 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기반으로 타겟으로 한 치료제 개발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감염이 됐을 때 저희 실제 실험뿐만 아니고 그 환자 검체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면역학적 특성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면역학적 특성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이 어떤 식으로 진행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서머리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 바이러스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바이러스 치료제뿐만 아니고 백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증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그래야지만 정확한 아주 구체적인 이런 치료제나 백신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올 초에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일어난 이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진행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느끼는 거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1과는 확실히 증식이나 감염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인식을 알게 되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싱글 스트랜드 포지티브 센스 RNA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미 이제 언론에도 많이 알려져서 주요 수용체라고 알려져 있는 휴먼 ACE2를 인식을 해서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최근에 알려진 게 이제 TMPRSS2라는 이 프로테이즈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엔트리가 일어날 때 아주 그 코리셉터로서 잘 프로테이즈로서 그 바이러스 엔트리에 잘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휴먼 ACE2와 TMPRSS2 그 두 개의 그 유전자를 통해서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엔트리가 일어나게 되고요. 엔트리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싱글 스트랜드 RNA가 바로 이 바이럴 폴리프로테인을 만들어지게 되고, 이 호스트 프로테이즈와 바이럴 프로테이즈에 의해서 이 처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펑셔널한 바이럴 프로테인들과 그리고 바이러스 RNA가 컴플렉스가 이루어진 이런 복제 컴플렉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성한 복제가 일어난 이후에 이 바이러스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어셈블리 기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어셈블리가 일어난 이후에는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세포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1번부터 9번까지 해당하는 각각의 바이러스 감염, 증식, 그리고 이 버딩이 되는 그런 모든 스텝들이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치료제 개발에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알려지는 그 렘데스비어나 그다음에 칼레트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기존의 에볼라라든지 그다음에 HIV의 RDRP를 타깃으로 했던 그런 그 치료제들인데요. 그런 치료제들은 실질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RDRP에 정확하게 피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엔자임 액티비티를 활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조건 때문에 그런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항바이러스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는 굉장히 많은 치료 후보 물질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임상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부에 간략하게 소개도 시켜드리겠지만 저희 이후에 또 이 강의를 해주실 선생님들께서 더 자세한 그런 부분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뒷부분에 이런 메커니즘 기반의 치료제를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감염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포 사멸을 일으키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왕성한 증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실험을 하면서 저희들이 알게 된 내용이고요. 이제는 이 내용들이 저희들은 이 내용들이 실제 저희가 이제 논문이 이제 투고가 됐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양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약 10여 종에 관련돼 있는 이 휴먼 이런 조직 유래의 세포주들에 모두 다 저희가 감염을 시켜보았습니다. 처음 여기 이 네이설 감염 호흡기 경로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 네이설 루트를 통해 있는 네이설 세포, 그 다음에 이 트라케아 세포들, 렁, 리버, 키드니, 인테스틴에 관련된 모든 종류에 대해서 한 10여 종에 관련된 세포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렁 세포주에 관련되어 있는 칼루스리, 그 다음에 A549셀, 그 다음과 같은 그런 모든 렁 조직에서 유래된 세포들에는 감염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인테스틴에서 유래된 세포들 캐코2라든지 C2BBE1이라는 세포들에도 감염이 아주 잘 일어났습니다. 이 증식 패턴을 보시면 감염 이후에 계속해서 증식이 증가가 되는 세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 이후에 증식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 세포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을 저희가 왜 이런 이유들인지를 찾기 위해서 메커니즘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휴먼 AC2와 TMPRSS2라는 두 개의 리셉터를 두 개의 유전자를 통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와 그 다음에 AC2 mRNA 레벨의 코릴레이션, 또 B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TMPRSS2의 유전자 발현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그 AC2와 TMPRSS2 두 개의 유전자가 같이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면 이 증식이 당연히 감염력이 올라간다는 것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인비트로 세포 배양 시스템에서 저희가 바이러스 감염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 휴먼 AC2가 정말 리셉터인지 저희가 계속 그 궁금증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한 바로서는 이 휴먼 AC2와 TMPRSS2가 실질적으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감염에 있어서는 잘 리셉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이게 메이저인지 아니면 코 리셉터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를 더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증식이 많이 일어나는 세포에서 그럼 세포 변성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집중적으로 관찰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치료제 후반부 조금 있다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치료제 약물 재창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그 세포 실험을 진행하던 중에 저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세포 변성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소위 저희가 사이토패시 이펙트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세포 사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관찰하게 됐고 저희가 테스트했던 10여 종의 모든 휴먼셀에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키드니 셀 라인의 핵 293이라든지 휴먼 프라이머리 브론키얼 셀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전혀 세포 사멸이 일어나지 않고요. 오히려 세포 감염되지 않는 세포와 동시에 감염된 세포도 같이 증식 속도가 같은 패턴으로 증가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같은 코로나 계열인 코로나 베이라 계열인데요. 이 코로나 베이라 계열 중에 하나가 이전에 저희 2016년도에 겪었던 15년도에 겪었던 그 멀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멀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세포 변성,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요. 같은 계열의 코로나 바이러스이지만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전혀 세포 사멸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세포주에서 저희가 세포 변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유독 저희가 이 원숭이 신장 유래의 세포인 베로 E6 세포에서만 이 CP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베로 E6 셀은 그 인터페론 리스판스가 서프레스되어 있는 셀 라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런 CP가 유발되는 것으로 저희가 트랜슬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이 또한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멀스와 비교를 했을 때 그 멀스 같은 경우는 C에서 보시는 것처럼 멀스는 저희가 같은 바이러스 농도로 같은 시간에 주게 되면 거의 100%다 세포 사멸이 일어나는 반면에 같은 농도에 있어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2 같은 경우는 세포 변성이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세포 변성을 일으키지 않고 계속해서 왕성한 증식을 한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밝혔고 최근 이 논문은 지금 논문 리뷰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세포 특성, 증식 특성을 기반으로 저희들이 저희 한국화학연구원 화합물은행에 있는 1,600종의 FDA 어프로브된 드럭을 스크리닝을 하였고요. 그 중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 베이스드 그 스크리닝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서 저희들이 스크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그 메르스 같은 경우는 CP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플락 기반의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그런 기반의 이미지 스크리닝을 하였지만 이 세포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포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 베이스드 스크리닝을 진행을 해야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2번에 거쳐서 스크리닝을 진행을 했고요. 이 중에서 이 2번째 스크리닝 결과인 약 22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어떤 화합물들은 최근 지금 사용되고 있는 렘데스비어와 비교했을 때 같은 비슷한 농도의 그리고 이펙티비티도 꽤 우수한 그런 약물들이 도출이 됐고요. 이러한 약물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치료제로 개발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인 연구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동물 실험뿐만 아니라 이 약물이 실질적으로 환자한테 투입이 됐을 때 어떤 기본적인 그 약 동력학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질병군에 투입이 됐을 때 어떤 독성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 이후에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포 수준에서 물질들이 스크리닝이 됐다고 해서 바로 치료제로 연결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치료제 연구 개발에 이런 후보 물질들을 활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동물 모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물 모델 기반의 기본적인 효능을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식약처의 그 승인을 통해서 임상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치료제 혹은 이제 백신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동물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이 휴먼 AC2가 넛긴이 된 형질 전환 마우스 그리고 햄스터도 이제 골든 햄스터와 시리안 햄스터 2종이 다 감염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서스 머카큐 조그만 원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렌 모델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 고양이에도 감염된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고양이 모델도 동물 모델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효능 평가에 고양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극히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동물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동물들에도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더라도 저희가 그 체중을 보통 저희가 치료제나 백신을 하게 되면은 독성이나 이런 안정성 때문에 체중을 재게 되는데요. 이 체중이 한 5에서 10% 정도 감소가 됐다가 일주일 이후부터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전에 메르스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메르스 같은 경우는 동물을 렛살을 시킵니다. 치사를 시켜서 저희들이 치료제나 백신을 연구할 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연구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 동물이 개체가 죽는 것을 방어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그런 패솔로지가 나온 부분들을 이게 회복이 되는지를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쉬운데요. 이런 지금 모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동물 모델에 감염을 시켜도 동물들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연구 중에 있는 어떤 포인트에 대략적으로 햄스터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5일경, 마우스도 한 3에서 5일경에 렁에 가장 바이럴 로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렁 패솔로지도 한 4, 5일경에 바이러스 감염 이후 한 4일, 5일 정도의 렁 패솔로지가 일어나는 걸로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연구를 하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타임 포인트에서 이 치료제의 효능과 백신의 효능을 저희들이 비교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한국화학연구원은 1월 달부터 질병청과 공동으로 해서 휴먼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개발하고 있고 현재 감염력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개발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염이 어떻게 잘 일어나고 조직의 어떤 그런 패솔로지가 어떻게 되는지가 충분히 검증된 모델이어야만 치료제나 백신에 저희가 충분히 잘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을 시킨 이후에 저희들이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이제 코로나를 연구하시는 많은 국내에도 연구자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휴먼 AC2 형제전환 마우스가 국내에서도 만드는 것이 있고 최근에는 미국의 잭슨랩에서 저희가 수입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잭슨랩에서 저희가 수입해서 오는 마우스들은 이게 레살 이펙트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저희가 메르스 연구에서 저희가 확인했던 바인데요. 이 휴먼 AC2를 인위적으로 발현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발현시키는 프로모터가 있습니다. 이 프로모터가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잭슨랩에서 파는 프로모터는 K18 프로모터를 쓰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프로모터에 의한 휴먼 AC2 발현이 이런 레살 이펙트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다른 프로모터를 이용한 휴먼 AC2 마우스에서는 일단 레살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델들이 감염력이 있는 이유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 AC2 발현이 다른 돼지나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AC2 발현이 많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력이 증가되어 있다는 내용들이 최근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제가 뒷부분은 조금 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이 증식이 많이 과도하게 일어났는데 세포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바이러스가 증식 과정 동안 세포가 죽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포 항상성이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포가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저희 컨셉을 가지고 자가포식이라는 그런 기전을 유발해서 세포 항상성을 잘 유지하면서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오토파지 자가포식 기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빨리 수행을 진행을 했고요.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가포식을 일으킴으로 해서 세포 항상성을 잘 유지한다. 그런 것을 최근에 저희가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이러스가 증식을 잘하고 세포 항상성이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가게 되면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 손상을 받게 된 미토콘드리아를 잘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 세포 내 항상성도 또 무너지게 되고요. 또 인위적으로 미토콘드리아 간에 이 융합이 자꾸 일어나더라도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가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마이토콘드리아 분열을 일으키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일단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마이토콘드리아 분열은 일단 차단을 시키고 그 이후에 마이토콘드리아 융합은 굉장히 촉진시키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서 보시는 저희가 컨포칼에서 이 녹색으로 보이는 게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위에서 감염되지 않는 미토콘드리아는 모양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모양도 있고 좀 긴 모양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튜블러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모양들이 다 미토콘드리아 간에 융합이 일어나서 굉장히 이렇게 길어지게 됩니다. 길어지는 융합, 엘롱게이션 된 그런 모양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 수가 증가된 걸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F에서 보시듯이 미토콘드리아 DNA 수준이 올라갔고 그리고 A에서 보시는 것처럼 ATP 레벨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치료제 개발을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에너지가 많이 있고 세포 증식이 감염된 세포 증식이 과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이제 그로스 팩터들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EGFR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기에는 페리플라스마 멤브레인에만
있다고는 생각하시지만 이게 어떤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융합을 더 촉진시키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검증을 했고요.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EGFR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미토콘드리아 쪽으로 많이 이동해 간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억제를 하게 되면은 항발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러면 FDA 어프로브된 EGFR 이니비터들을 저희가 다 스크리닝을 하였습니다. 총 12종의 EGFR 그리고 VEGF의 이니비터들을 저희가 스크리닝을 했고, 3종은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에 독성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고요. 9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물 효과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에서 두 번째 있는 반데타닙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모 글로벌 회사에서 지금 이제 약으로 국내에서도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약인데 컨트롤 비교해서 약 10의 4 로그 이상, 약 한 10,000배 이상 단회 투여에서도 급속도로 바이러스가 억제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고, 그와 더불어 바이러스 복제가 저해됐기 때문에 바이러스 단백질도 저해가 되는 것을 저희가 G에서 웨스턴 블러팅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저희가 여러 가지 농도를 했고요. G에서 보시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근 이제 렘데시비어 다음번 연자분께서도 말씀 주시겠지만 현재까지 이제 많은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킬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은 이제는 WHO에서 레코멘드 하지 않는 상황이 됐지만, 렘데시비어는 아직까지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렘데시비어와 병용 콤비네이션 세라피를 하면 어떨까라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반데타닙과 렘데시비어의 콤비네이션 세라피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처리한 렘데시비어는 현재 임상에서 하고 있는 농도보다 약 100분의 1 정도 희석이 된 농도로 사용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시너지한 엔타이바이럴 이펙트가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 차원에서 이런 정도까지 했고, 이것을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동물 모델에서도 저희가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물질인지 저희가 개발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썸머리를 말씀드리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세포 사멸을 일으키지 않고 굉장히 과다한 그런 증식을 일으키고, 이러한 메커니즘으로서는 자가 포식이라든지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융합과 같은 그런 세포 내의 변이를 촉진시켜서 이러한 그 바이러스 증식이 과다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그 동물 모델들을 많이 실험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런 사회적 이슈를 생각을 해서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간의 코인펙션 스터디도 제가 진행을 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결과를 나온 거로 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같이 감염이 된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세포에서 그리고 동물 모델에서 확인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메커니즘적으로 저희가 잘 스터디를 해서 이런 치료제 전략에 저희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결과들을 저희가 제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 반응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는 많은 논문들이 나왔지만, 저희가 모 그 대학병원에서 환자 검체 한 20여 분의 검체를 확보를 해서 한 4월, 5월경에 저희들이 검체 분석을 다 끝냈고, 지금 현재 그 내용들을 좀 논문을 작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중화항체, 지금 질병청에서도 이런 국민들의 중화항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중화항체는 기존의 메르스나 다른 CP를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들은 플라그 어세이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라그 어세이는 기본이 세포 사멸이 일어나야지 플락이 잘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세포 사멸을 잘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항체를 이용한 포커스 리덕션 뉴트럴라이제이션 어세이법을 제가 개발을 하였고요.
이 방법으로 저희가 중화항체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 어세이는 아주 그런 연구자들의 이 수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작업은 저희가 96 플레이트를 쓰고 있고 96 플레이트에서 저희가 이 다일루션 희석을 한 이후에 바이러스랑 섞어서 실험하고 하면 앨리스팟이라는 그 장비가 있습니다. 이 96 플레이트 보시면은 위에 숫자들이 조그맣게 다 있는데요. 제가 사람이 세는 게 아니라 장비가 알아서 이 카운팅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대규모로 이 항체나 치료제 연구들에 이걸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 어세이를 이용하면 현재 한 평균적으로 한 5일 정도 저희가 기다려야지 플락이 형성이 돼서 리드아웃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쓰면은 하루 반, 한 이틀 정도면 저희가 그 결과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전에 저희뿐만 아니고 이제 백신연구소, 질병청, 식약처와 이런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저희가 공유를 해서 지금 같이 공유해서 이런 어세이 시스템에서 같이 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플러그 어세이와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데이터 값이 코릴레이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고요. R 스퀘어 값이 약 0.95 이상으로 굉장히 높아서 데이터의 신빙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확보된 20여 명의 경증, 중증 환자들의 검체를 확보를 했고 외국에서의 이런 논문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고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에 있어서도 경증과 중증 환자에 있어서 중화항체 수준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경증과 중증 환자에 비교해서 전 토탈 중화항체 수준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오래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경증 환자는 약 한 10여일, 한 보름도 되지 않으면 완치가 돼서 이제 퇴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중증 환자는 조금 더 입원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들이 이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제가 서머리 형식으로 좀 했는데요. 이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바이레미아가 나타나면 이 피 속에 저희가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바이레미아를 측정해서 하게 되면은 진단하기에도 편하고 굉장히 용이할 텐데 이 바이레미아가 이 감염 굉장히 초기에만 잠깐 나왔다가 뒤에는 아주 발견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레미아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기술적인 한계에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사이토카인을 한 20여 종을 분석을 했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이 케모카이닌, CCL2와 인터루킨 6가 가장 많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뮤노글로불린 G와 M 타입들도 실질적으로 경증 환자에 있어서는 많이 올라가질 않았고요. 중증 환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리피드 프로테인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대사 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했는데 피 내에서 혈액 내에서 토탈 콜레스테롤 레벨과 LDL, HDL이 전체적으로 감염 초기에 다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경증 환자들은 이 회복이 되면은 이 콜레스테롤 레벨들이 LDL 수준들이 다 회복이 됐지만 중증 환자들은 계속 낮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포리피데미아와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어떤 중국 연구 그룹에서도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면역학적 특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 현재 많이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 감염이 될 때 필요한 그런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RBD, 그 RBD를 타겟으로 한 다양한 항체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이 항체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구조 기반을 보고 항체를 디자인하는 회사들도 있고 환자 유래에서 환자 검체에서 시퀀싱을 통해서 기본적인 그 항체 생성 부위를 염기 서열을 밝힌 이후에 그걸 디자인해서 항체를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또 그 연사분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러한 면역학적 특성을 중항체나 이런 면역적 특성을 통해서 혈장 치료제 또 개발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이런 사이토카인들 레벨을 저희가 확실하게 분석이 가능하면 뭐 인터루킨 6 저해제라든지 그런 다양한 이런
이니비터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박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발제 연자로는 연재는 코비드-19 치료제 렘데시비어와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이 연재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의 강철인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강철인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PhD를 받으신 뒤에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내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철인 교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의 강철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코비드-19 항바이러스제에서 최근 사용 중인 이제 렘데시비어를 중심으로 주로 임상적인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19세기 말에 비교적 근대화된 체계를 갖춘 내과 교과서입니다. 캐나다 어떤 의과대학에서 라이브러리에서 퍼블릭에 PDF 부분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받아서 그쪽 부분을 봤는데요. 폐렴의 치료를 기술해 놓은 것을 보면 항생제가 없던 시절이죠. 1800년 말이니까 뉴모니아, 폐렴은 셀프 리미티드 디지즈다 이렇게 기술을 한 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이 아니고 저절로 낫는 병이다라고 일단 인식을 하고 있었고 어떤 약을 쓰든 run its course니까 그냥 지 갈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도 치료를 할 수 없는 병 하지만 셀프 리미티드 디지즈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뉴모니아를 코비드-19를 딱 넣어보면 뭐 딱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코비드-19 블라블라 해도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감염 질환은 치료약이 없으면 19세기나 21세기나 똑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르스코비2 인펙션으로 이제 통칭되는 코비드-19는 대략적인 걸 보면 일단 처음에 감염이 됐을 때는 증상이 경미하죠. 하지만 경미할 때 호흡기 검체에 바이러스 사이트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에 굉장히 전파력이 세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증상은 경미하지만 전파력은 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1주 정도 지나면서 호스트 인플러머터리한 그런 리액션이 나오면서 이제 중증으로 가게 되죠. 그게 약하게 오면 이제 경증으로 끝나고 그게 강하게 오면 이제 중증 폐렴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초기에 바이러스 타이트가 높을 때 항바이러스 치료를 해야겠고 후기에 염증 반응이 강하게 나올 때 이제 안티 인플러머터리 항염증 치료를 해야 효과적으로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개념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간에 주로 그 안티바이럴 항바이러스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나오고 이제 처음에 약을 개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시기가 급한 어떤 상황에서는 당연히 기존 약을 꺼내 쓰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RNA 바이러스에 작용을 했던 약 중에 인비트로 데이터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초기에 관심을 가졌던 게 리바비린, 뭐 파비피라비어, 뭐 C형 간염 치료제, 뭐 HIV 치료제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사용을 해 보았죠. 그래서 렘데시비어는 이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스 이니비터로 개발되어 있었던 약이었고, 그러니까 개발되어서 임상 시험이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서 있었던 약이었고, 그다음에 칼레트라라고 알려져 있는 이 로피나브리투나비어는 이미 HIV 치료제로 거의 20년 가까이 치료 경험이 있었던 약이죠. 그리고 파비피라비어라고 일본에서 아비간으로 많이 알려진 그 인플루엔자 약으로 개발된 약이고, 리바비린도 과거에 이제 C형 간염 치료로 많이 사용되었던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실험실적으로 억제 효과가 있어서 처음에 이제 막 썼죠. 쓸 게 없던 시절엔. 그리고 클로로콰인, 하이드록스클로로콰인이라는 이 항말라리아 약도 이게 또 신기하게 실험실적으로 사르스코비2를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도 당연히 말라리아 약으로 우리가 수십 년간 써온 약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막 썼습니다. 저희도 쓰고 쓸 게 없으니까 그냥 썼죠. 특히 그 칼레트라 같은 거는 2015년에 메르스 때도 뭐 대부분의 환자에서 다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비트로 데이터가 있어서 다 썼던 약이 있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신약은 이제 렘데시비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막 쓰게 되면서 이제 데이터도 막 쌓이고 하면서 특히 중국에서 이제 임상 그 스터디들이 좀 나옵니다. 초기에 HIV 약인 로피나비어, 리투나비어를 써봤더니 별로 유용성이 없었던 거죠. 컨트롤에 비해서 유용한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이지 못했고 실제 많은 의사들이 또 이제 써보면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어떤 관찰적인 어떤 경험들 많이 하게 되면서 일단 이 약은 이제 지금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씁니다. 말라리아 약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임상 연구에서 오히려 부작용만 늘더라 하는 것들이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잘 안 쓰죠. 그래서 임상 연구에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약은 이제 렘데시비어입니다. 좀 자세히 보면 이거는 아데노신 아날로그의 프로드럭이고 원래는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이 됐던 것인데 이게 에볼라 외에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작용합니다. 머스든 사스든 다 작용을 해서 이제 시적절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디지즈를 치료하기 위한 스터디인데 작년에 나온 데이터인데 일단 페일이죠. 그 보면 그 사망률을 더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 아래에 비교됐던 것은 이제 ZMAP이라고 알려져 있는 항체 치료, 그다음에 그 외에 또 다른 종류의 항체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체 치료제에 비해서 사망률이 더 증가했죠. 그래서 임상 시험에서 이제 실패한 약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175명에게 인간에게 사용을 해본 경험이 쌓였고 안전성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효과도 다른 CMAP이나 항체에 비해서 훨씬 낮아서 일단 에볼라 치료제로서는 실패한 약이죠. 실패한 약이라서 이제 끝나려나 했는데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코로나가 올해 터지면서 일단 기존에 있던 약들을 일단은 뭐 그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실험실적인 효과와 그다음에 그 원숭이 모델에서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증명이 돼서 일단은 기개발된 이미 3상 스터디가 되어 있었던 약이라서 그냥 동정적 사용을 일단 이제 해 봅니다. 그래서 53명에게 투여를 해 보았고 이 중에 약 반 이상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그냥 중환자들이었습니다. 써서 68%가 호전이 되었다라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서 유사한 시기에 이제 당시 초기에는 우한이었잖아요. 우한에서 10개의 병원이 모여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이제 막 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막 그때 3월, 2월, 3월 이때죠. 그래서 막 진행을 하면서 인로를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한이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 난리 났는데 이제 이게 코로나의 본거지가 이탈리아,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가면서 오히려 이제 우한은 환자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한에서 시작은 했으나 더 이상 인로할 환자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계적 파워는 못 미치지만 스터디를 종결하고 데이터를 냅니다. 그래서 158 케이스 vs 일반 환자 79 케이스를 비교했는데 이게 일견 보면 약간 효과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워낙 N수가 작다 보니 유의한 효과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임상 시험 측면에서는 페일했지만 그래도 조금 보면 그 단순 숫자로만 놓고 보면 조금 줄인 부분들은 있어서 이제 대규모 스터디들을 계속 더 한 거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환자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면서 대규모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541 케이스, 522 케이스를 인롤에 했더니 이제 회복된 분율을 봤더니 유의하게 렘데시비어가 높았고 리커버리 타임, 임상적으로 좋아진 타임을 봤더니 이제 그냥 플라세보를 투여받은 분은 15일 정도 만에 회복됐는데 렘데시비어는 이제 11일 만에 회복돼서 한 4일 정도 회복 기간을 줄였다라는 데이터가 이제 나온 거죠. 하지만 이런 그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다든지 에크모라고 체외 순환하는 아주 중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분석에서는 차이를 내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125 케이스, 140 케이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케이스인데 거의 차이가 없어서 이미 이런 인공호흡기를 닿을 정도로 중하는 효과가 좀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제 모탈리티를 확 줄이지는 못했죠. 모탈리티도 숫자로는 줄었습니다. 7.1%, 맨 아래 보면 7.1%대 11.9기 때문에 약 3% 가까이 줄었지만 역시 이제 통계적 파워 이슈로 유의미한 모탈리티 감소는 이제 주지 못했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모탈리티는 이제 의미 있게 줄이지 못했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 이 스터디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긴급 승인하면서 이제 허가가 됐죠.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 계열 임상 스터디에서는 이제 임상적으로 얼마나 좋아지냐를 지표로 삼는 게 이렇게 특이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이제 일찍 개발된 인플루엔자 스터디들도 보면 워낙 호흡기 바이러스가 일단 모탈리티가 낮죠. 모탈리티가 세균성 감염보다는 모탈리티가 낮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절로 낮죠. 저절로 낫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뭐 다른 어떤 모탈리티라든지 그런 중증도를 따져서 스터디를 디자인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다 이렇게 얼마나 증상이 좋아지느냐를 많이 봅니다. 이게 이제 발록사비어라고 올해 우리나라에도 이제 새로 나올 타미플루 다음 제형 신약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치료제인데요. 이것도 보면 플라세보랑 비교해서 뭐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증상 그 듀레이션을 줄인다, 이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례를 봤을 때 어쨌든 4일 정도 메디안 타임을 줄였다는 것은 이제 의미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터디는 이제 열흘 썼던 데이터거든요. 근데 10일 말고 한 5일만 써보면 어떨까 하는 것으로 또 이제 동시에 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층화 분석을 했을 때 산소를 이렇게 세 번째 칼럼 보면 산소를 로우 플로우 옥시젠을 투여받는 그룹에서 보면 이게 파란색이 디스차지거든요. 태어난 정도 분율이 거의 비슷한 거죠. 14일째쯤에서. 그래서 5일 치료하나 10일 치료하나 뭐 비슷하다라는 데이터가 나와서 요즘은 이제 약도 사실은 대량으로 다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웬만하면 5일 치료를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는 이제 중증 감염입니다. 산소를 공급을 받아야 될 정도로 중증 폐렴에서의 얘기인데 이게 조금 경미한 경우도 있거든요. 모더리트라고 하는 것은 폐렴은 있지만 산소까지는 필요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마일드는 아예 감기 같은 거고요. 시비어는 이제 폐렴 플러스 산소가 필요한 경우를 시비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모더리트에서 렘데시비어를 투여 본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케어와 5일 치료, 10일 치료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5일 치료는 확연하게 스탠다드 케어보다 여러 가지 증상 좋아지는 게 좋아졌습니다. 빨리 좋아지는 게 좋아졌는데, 특이하게 10일 치료군은 별로 유의하게 좋아지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5일 치료는 오히려 환자를 더 유의하게 좋게 만들었는데 10일간 치료진이 나쁘게 됐다는 게 조금 좀 설명이 안 돼서, 어쨌든 5일 치료군만 놓고 보면 유의한 어떤 효과가 있었지만 10일 치료군에 대한 설명이 좀 안 돼서 이 부분은 역시 저자들도 이 클리니컬한 시그니피컨스를 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아닙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인롤해서 어떤 렘데시비어를 투여받은 군의 데이터가 모였기 때문에 그 군과 동시에 후양적으로 이런 코호트를 따져봐가지고 렘데시비어를 투여 못 받은 그런 그 환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냥 관찰적으로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래서 312케이스 대 818케이스를 비교를 해서 그냥 관찰적 연구를 해본 건데, 역시 14일째쯤 그 리커버리 레이트가 아주 유의하기 좋습니다. 74.4%가 회복되고 렘데시비어를 치료받지 않은 경우는 59%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 관찰적 연구에서도 의미가 있는 결과를 줬죠. 그리고 사망률을 봤을 때도 12.5 대 7.6으로, 이 경우는 워낙 수가 합쳐서 1000이 넘기 때문에 통계적인 파워가 충분히 나와서 이제 유의성을 이제 증명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코호트 스터디에서도 효과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가장 최근에 네이처에 나온 데이터인데, 그 원숭이입니다. 히말라야 원숭이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인데, 이 원숭이가 사스코비를 이렇게 접종을 이널레이션을 받으면 인간은 인큐베이션 피리어드가 꽤 길거든요. 한 며칠, 한 3에서 일주일까지도 가는데, 이 원숭이는 하루 이틀이면 바로 증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생기는 비교적 어큐트하게 진행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를 주고 12시간 후에 바로 그냥 렘데시비어를 투여를 해본 거죠. 이렇게 보면 발병하기 전에 예방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스터디일 것 같은데, 이 원숭이에서 보면 이 빨간색이 렘데시비어 투여군이거든요. 이게 증상이 발현을 거의 안 하죠. 이 까만색은 증상이 막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보면 위에가 렘데시비어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폐렴이 있는 부분인데, 이때 아래 그 렘데시비어를 받지 않은 원숭이는 모든 원숭이가 다 폐렴이 생겼는데, 이 렘데시비어 투여 그룹은 아주 경미한
폐렴만 한 3마리에서 생긴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주고 12시간 만에 렘데시비어를 주면 이렇게 유의한 효과를 보인다라는 거였고요. 실제 바이러스 타이터들을 보면 이렇게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이제 보여줘서 이 저자 그룹은 쓸 거면 빨리 써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를 증명을 한 거죠. 다 알고 있었던 건데요.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은 했던 부분이죠. 했던 부분이고 그 추정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르스나 메르스는 이게 중증으로 가면 바이러스 타이트가 확 올라갑니다. 초기보다. 그래서 오히려 중증일 때 바이러스 타이트가 높아서 이게 좀 쉬웠는데 이번 코로나는 특이하게 증상이 없을 때 또는 경증일 때도 초기에 엄청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일주일쯤 지나서 중증 폐렴이 되면 오히려 바이러스는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초기에는 이 사람이 중증 폐렴으로 갈지 뭐 어떨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비싸고 귀한 약을 막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이러스 역학가 높은 초기에 써야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동물 모델에서도 증명이 돼 있는데 초기부터 모든 환자에게 쓰기에는 이 여러 가지 리소스 문제 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투여 현재 기준은 4가지 다 만족해야 합니다. 엑스레이나 CT상 폐렴이 있어야 하고, 산소를 공급 안 받았을 때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산소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열흘이 경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여기에 나이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있었는데 정부에서 부랴부랴 몇백 명 분을 잘 또 들여오셔가지고 이 나이는 다행히 빼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나이 안 되면 아무리 중요해도 못 투여받고 막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현재는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나이는 빠져 있습니다. 미국 기준도 비슷합니다. 미국은 이제 길리아드 본사가 있는 나라라서 사실은 이 구입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환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일단 산소를 필요로 하는 좀 시비어 뉴모니아 때 쓰자. 그리고 리소스 문제 때문에 이제 미케니컬 벤틸레이션을 걸면 조금 건 사람보다는 걸기 전에 사람을 먼저 쓰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료는 5일요법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증상 온셋되고 바이러스 하여튼 높은데 다 격리할 때 이때 쓸 수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렘데시비어 투여되는 시점은 이제 폐렴이 생기고 산소도 필요하고 이런 시점이라는 거죠. 이런 시점은 한 7일 정도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바이러스 효과가 많이 떨어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초반부터 다 쓰기에는 이게 하루 약값이 한 40만 원 좀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5일 치료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은 한 200원, 5, 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국가가 되긴 하지만 다 그게 다 우리 의료보험 재정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모든 환자에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코비드19가 똑같은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가벼운 것부터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크리티컬까지 이렇게 다양하고 또 초기에서 뒤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초기에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이 많을 때, 뒤에 인플레메이션이 많을 때 이렇게 좀 구분을 해가면서 적대할 때 치료를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특히 초기에 바이러스 타이트가 높을 때 조금 바이러스 억제를 시켜줄 수 있는 좀 비교적 값싸고, 그리고 경구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경구제. 결국은 렘데시비는 IV이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만 쓸 수 있는 약이죠. 그래서 타미플루 같은 인플루엔자 치료제 같은 경구제, 초기에 좀 값싸게 먹을 수 있는 경구제가 나오면 훨씬 더 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 교수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발제 주제는 코비드-19 혈장 치료제와 스테로이드 등 보조 치료제입니다. 발표해 주실 연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의 최준영 교수입니다. 최준영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연세대학에서 PhD를 받으셨고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주임 교수로 계시면서 감염관리실 등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최 교수.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코비드-19의 혈장 치료제와 보조 치료제가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약제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연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치료의 대상은 이제 이런 치료제들이 사용되는 대상은 코비드 19 환자 중에 아주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7만 명 이상의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했던 연구인데 80%는 아시는 것처럼 마일드한 디지즈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이런 항바이러스제나 뭐 보조치료제 등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한 20% 정도 되는 중증이거나 크리티컬한 사람들 중에 이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코비드 19의 이제 페이탈리티 레이트를 보여주는 외국의 자료와 국내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뉴욕에서의 데이터를 모았을 때 젊은 사람들은 뭐 페이탈리티가 0.2%, 0.7% 이 정도로 굉장히 50대 미만은 굉장히 낮고요. 50대 이상에서부터 0.7%, 뭐 2.1%, 7%, 한 85세 이상에서는 27%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감염된 사람 수 대비했을 때 모탈리티 레이트를 보면은 55세 미만에서는 뭐 0.2%, 0.1%로 굉장히 낮아지고 55세부터 0.7%, 0.9% 올라가다가 한 80세 이상이 됐을 때 한 11%, 16%, 23%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마일드한 분들, 젊은 분들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치료제를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겠고 일부 중증인 분들 그리고 뭐 폐렴이 있거나 산소 치료가 필요로 하거나 인공호흡기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이런 미국 이런 NIH 분류에 따르면 moderate, severe, critical illness 정도 되는 일부 사람들이 이 치료제 사용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뭐 고령 환자가 이런 중증이 되는 리스크가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크로닉한 코모비디티가 있는 분들이 이런 중증이 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로 올더 페이션트나 크로닉 코모비디티가 있는 분들이 이러한 치료제 사용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 중에 앞서 강철인 교수님께서 항바이러스제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다면 항바이러스제는 이제 처음에 이 코비드 19는 바이러스 카이네틱스가 아주 경한 증상이거나 그런 초기 때 바이러스 타이터가 높다가 나중에 바이러스 로드는 줄어들게 되고 그 후에 거기에 대한 호스트의 인플라메이토리 리스판스가 과도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면서 환자의 폐렴이라든지 그런 게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주로 림포페니아가 나타나는 그런 열이 나면서 이런 시기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시기는 항바이러스제를 써서 이제 컨트롤해 줄 수가 있겠지만 아주 초기는 환자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내원했을 때 좀 초기에 앞서 얘기한 렘데시비르 같은 약을 쓰게 되고 그 시기를 지나면서 호스트 인플라메이토리 리스판스가 과도해지는 시기에서는 지금 표준 치료제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덱사메타존이라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되겠습니다. 덱사메타존이 지금 표준 치료제로 자리 잡게 된 근거가 된 연구가 이제 리커버리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는 임상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시험에서는 뭐 한 6,000명 이상의 환자를 등록을 해서 덱사메타존을 사용한 군하고 사용하지 않은 군을 비교했고 덱사메타존은 하루에 6mg씩 한 10일 정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전체 오버홀한 전체 환자를 봤을 때 덱사메타존 사용이 환자의 사망률을 한 20% 정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뭐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서는 한 35%까지도 사망률을 줄여주는 걸로 나타났고 인공호흡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서도 사망률을 이제 유의하게 줄여주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산소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산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이상의 중환자에서는 덱사메타존의 사용이 모텔리티를 낮춰주는 아까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회복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결과를 입증했다면
이 덱사메타존은 산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상의 중환자에서의 사망률을 낮춰주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중환자에서의 표준 치료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다음 이제 혈장 치료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장 치료는 급성기 질병을 앓고 나서 회복한 사람은 그 혈액의 중화항체라는 걸 갖게 되는데 이 회복한 사람들의 혈액을 성분 헌혈이라는 방법으로 뽑아서 그 중에 혈구 세포를 제거한 혈장 성분 내에 있는 중화항체를 지금 급성기에 있는 환자한테 투여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내지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이 혈장 치료는 그 중화항체가 가지는 항바이러스 메커니즘이 주요 기전으로 생각이 들지만 그 외에도 혈장 성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이토카인들에 대한 안티바디라든지 이뮨 모듈레이션하는 물질들이 또한 그 치료 효능에 기여하는 또 다른 그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코비드 19 이전에도 여러 신종 감염병에서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그런 치료법입니다. 대표적으로 1918년 스페인 독감 유행 때 이런 그 컨발레센트 플라즈마 테라피를 했었고 그 외에도 에볼라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때도 사용되어 왔고 이런 사스코브2 이전에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었던 2003년도의 사스 유행이라든지 2012년도에 국내 메르스 유행 때도 이 회복기 혈장 치료를 시도했던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스페인 독감 때 이런 회복기 혈장 치료를 했던 스터디들 8개를 모아서 한 1,700명 정도의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했던 결과가 애널스 오브 인터널 메디슨에 보고됐었는데요. 그 보고에 따르면은 이 회복기 혈장 치료를 받았던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모텔리티가 유의하게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제 치료를 지연해서 하지 않고 독감 초기에 일찍 치료했던 군에서 더 유의하게 이제 치료 효능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서 이런 혈장 치료를 비교적 초기에 하면 사망률을 좀 낮출 수가 있었다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에볼라 때도 이런 연구들이 진행됐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다는 게 있었고 효과가 없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이제 사스 유행이 있었을 때 컨발레센트 플라즈마 테라피를 했던 사람 중에 그 예후가 좋았던 그룹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누어서 어떤 군이 예후가 좋았었는지를 분석했던 소규모 연구입니다. 굿 아웃컴의 데피니션은 이제 22일 안에 심텀 온셋 22일 안에 퇴원했던 거를 이제 굿 아웃컴의 데피니션으로 삼아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런 혈장 투여의 시기가 좀 더 빨랐던 군에서 예후가 상대적으로 더 좋았고 또 PCR이 양성이면서 안티바디가 음성인 군,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디텍션이 되지만 항체가 생기기 이전에 이 혈장을 투입함으로써 이분들이 이제 굿 아웃컴이 더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이런 신종 감염병에서 여러 연구들이 있었지만 이제 아직까지 이제 앞서 연구들에서 임상 클리니컬 트라이얼 개념의 환자가 있고 대조군 그룹이 있는 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이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어서 이런 뚜렷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제안이 있었고 또 연구에 따라서 이 사용했던 혈장의 중화 항체가를 측정했던 연구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좀 뚜렷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혈장 치료를 하려면은 이 혈액 내의 중화항체가를 알고 중화항체가가 높은 혈장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중화능을 테스트하려면은 뭐 플락 리덕션, 뉴트럴라이제이션 테스트라든지 뭐 수도바이러스 어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험실에 셋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은 저희 실험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샘플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파스티브 컨트롤의 플락이 한 110개 생겼으면은 이제 시럼을 다일루션해서 이 50% 정도의 플락이 리덕션 되는 다일루션
타이터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이제 IC50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40 정도 이상으로 40배 이상 희석했을 때 또 효과가 보이는 그런 시럼이 이제 사용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하려면은 배양도 돼야 되고 굉장히 레이버 인텐시브한 실험이고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3 이상의 실험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비드-19에서 첫 번째 이런 회복 혈장 치료의 효과를 발표했던 건 중국 데이터였습니다. 5명의 굉장히 크리티컬 1페이션트에서 사용했던 성적을 케이스 시리즈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런 사이클릭 스레숄드라 그래서 바이럴 로드를 반영하는 수치가 상승한, 그러니까 바이러스 부하가 감소하는 효능을 나타냈고, 소파 스코어라든지 뭐 PF 레이셔라든지 체온 같은 임상적인 지표들이 호전되는 결과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2명의 환자에서 급성기 호흡곤란 증후군을 갖는 그런 2명의 환자에서 회복 혈장 치료를 통해 개선되었다는 보고라든지, 뭐 다른 그룹에서 ABO 혈액형을 매치하지 않고 투여를 해도 뭐 괜찮았다는 그런 보고라든지 이런 리포트들이 발표가 된 바가 있었고요. 국내 보고 중에 케이스를 보시면 당시만 해도 스테로이드 치료가 표준 치료로 자리 잡기 이전 아주 초창기였는데, 이 그룹에서는 이제 이게 저희 병원 케이스인데 메틸프레드니솔론이라는 스테로이드를 쓰고 좀 있다가 이제 회복기 혈장 치료도 쓰게 됐습니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고 프로온 포지션, 그러니까 뒤집는 치료라든지 뭐 리크루트먼트라든지 그런 걸 해도 회복이 안 돼서 이런 치료를 하게 됐었고, 그 후에 바이러스 농도라든지 임상 지표들이 호전되고 환자가 회복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좀 확립되지 않은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6월 달에 이런 시비어하거나 하고 라이프 트레트닝한 코비드-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오픈 라벨 스터디였고요. 다기관 임상이어서 7개 기관에서 시행이 됐는데, 시비어한 페이션트, 그러니까 호흡 부전이나 하이폭세미아가 있거나 아니면 라이프 트레트닝한 군, 쇼크나 장기 손상이나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그런 군을 대상으로 등록을 해서 총 200명을 목표로 했는데 한 103명 정도를 등록하고 중국 유행이 가라앉으면서 조기에 종료됐던 연구입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28일 이내에 회복까지 걸리는 기간이었고, 회복은 이제 6 스케일로 봤을 때 2포인트 정도가 감소하는 거를 이제 회복으로 봤었고요. 그런 임상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모든 환자 한 52명, 51명 등록한 환자를 비교했을 때 전체 환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치적으로는 뭐 14일째 클리니컬 임프루먼트 레이트를 보면은 뭐 실험군에서 32% 정도, 대조군에서 17% 정도 돼서 차이가 수치적으로는 혈장 치료군이 더 회복이 된 환자가 더 많았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이 보이지는 않았었고요. 바이러스 타이터가 유의하게 24시간, 48시간, 72시간 수치를 보면은 유의하게 이제 네거티브 컨버전 되는 레이트가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서브 그룹을 나눠서 봤을 때 시비어한 군이랑 크리티컬 1한 군을 보면, 시비어한 군에서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타임 투 클리니컬 임프루먼트가 치료군에서는 13, 컨트롤군에서는 1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14일째 회복한 레이트도 실험군에서는 60%, 대조군에서 27%로 유의하게 낮다는 걸 보여줬고, 바이러스의 컨버전 레이트도 유의하게 우월했었습니다. 반면에 라이프 스레트닝한 군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 컨버전, 네거티브 컨버전 레이트는 유의하게 높았지만 다른 임상적인 호전 여부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브 그룹에서 시비어한 군, 뭐 호흡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뭐 O2 치료를 필요로 하는 레스피레이터리 디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유의한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비교적 아주 중하지 않은 초기에 쓰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어찌 보면 렘데시비르랑 좀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정도의 효과를 입증을 했습니다. 이런 클리니컬 트라이얼 외에도 뭐 중국이라든지 이태리, 미국, 뭐 이란 등등 여러 나라에서 이런 임상 연구에 대한 리포트들이 발표가 된 바가 있고요. 이런 회복 혈장 치료는 뭐 혈액을 얻어야 되고 수혈을 해야 되겠다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방법도 어렵고 수혈에 따르는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혈 연관된 그 급성 호흡 그 폐 손상이라든지 트랜스퓨전 어소시에이티드 서큘레이터리 오버로드 같은 이게 폐를 손상시키는 시비어한 애드버스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게 코비드 19는 워낙에 폐를 공략하는 병이니까 이거랑 코비드 19 악화랑 감별은 잘 되기 힘들지만 어쨌든 있을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고, 또 안티바디 디펜던트 인핸스먼트라 그래서 항체가 뉴트럴라이제이션 하는 이펙트가 부족한 항체가 들어오면 오히려 바이러스가 셀 내로 업테이크하는 거를 강화시키면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걸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세이프티에 대한 데이터를 한 미국에서 혈장 수혈했던 5,000명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었는데 아주 중한 어드버스 이벤트의 빈도는 뭐 한 트랜스퓨전과 연관된 이벤트는 더군다나 한 2케이스밖에 없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 면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하지 않다라는 보고도 했었고, 또 메이오 클리닉에서 진행하는 Expanded Access Treatment Protocol, 내셔널 Expanded Access Treatment Protocol에 계속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중화항체가가 높은 플라즈마를 사용했을 때 모텔리티를 낮춰주는 결과를 보여서 미국 FDA에서는 이거를 긴급 사용을 승인하게 됐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한 20 몇 명 정도의 혈장을 수집을 해서 뭐 몇몇 병원한테 이제 드리기도 하고 저희 병원 환자들한테 사용하기도 해서 사용했던 20명 정도의 자료를 한번 요 강의 발표를 위해서 조금 들여다봤는데요. 치료했던 그 환자들은 입원한 지 한 5.5일째 정도 혈장을 맞게 됐고, 심톰 온셋으로부터 한 11일째 정도 투여를 했었는데 그 중에 뭐 대부분은 100% 뉴모니아가 있는 사람한테만 썼었고요. NIH 시비어리티에 보면은 이제 크리티컬한 사람이 65%, 시비어한 사람이 30%, 모더릿 정도가 한 케이스 정도가 포함이 돼서 이 회복기 혈장을 사용을 했고, 19명 정도가 시스테믹 스테로이드도 같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용했던 혈장들은 다 IC50가 한 1:80, 높게는 뭐 1:1260 이상으로 높은 혈장들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 투여 후에 그 로어 레스피레이터리 스페시멘의 사이클릭 트레시홀드를 보면은 이거는 뭐 컨트롤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번 주에 데이터를 조금 통계를 내본 건데 바이럴 로드가 이렇게 감소하는 거를 보이긴 하지만 이건 컨트롤군이 있어서 비교를 해봐야 이게 유의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혈을 통한 치료법은 여러 가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번거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하이퍼 이뮨 임무노글로불린을 또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하이퍼 이뮨 임무노글로불린을 혈장 성분 중에 면역 글로불린 성분을 농축해서 만든 제제를 만들면 이런 중화항체가가 이미 알고 있는 높은 제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 ABO 매치도 필요 없고 또 투여되는 볼륨이 굉장히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수혈 관련 그런 부작용의 위험도 적고 그런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개발까지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emerging infectious disease 유행 초기에는 쓸 수는 없고 이런 나중에 이제 사용이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 보조 치료제도로 뭐 나파모스탯 같은 것도 이제 몇몇 스터디에서 사용했더니 환자가 호전되었더라라는 케이스를 보고한 바가 있고요. 또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 중에서 인터로킨 6가 많이 상승되는 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안티 이니비터들이 이미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들이 뭐 토실리주맵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사용되고 있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비드 19에도 사용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반면에 과거에 우리가 썼던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라든지 뭐 IL 인터페론 베타 1알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권고되지 않는 치료제가 돼버렸습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 교수. 곧 이어서 우리 패널 디스커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디스커션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을 소개 말씀 올리면 서울의대 미생물학교실의 황응수 교수 참석해 주셨고요. 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 신영식 회장 참여해 주셨고요. 동아일보의 의학전문기자이신 이진환 기자와 참여해 주셨고, 한국길리아드의 이승우 대표께서 참여해 주셨고, 녹십자의 이재우 박사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황응수 교수께서 간단한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분 연자분이 그 발표를 잘 해주셔서요, 아주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 특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9가지 타겟이 이렇게 도출이 돼 있고, 그거에 타겟팅을 해서 뭐 가능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뭐 그걸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좀 불행히도 이미 뭐 개발되어 있는 약이 아직 없고, 지금 이제 개발 중인 약들도 아마 인비트로 실험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보이는 것들이 아마 지금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의 특성을 보면 대부분 이 호스트 셀에 있는 머시너리를 이용하는 거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어서 그 인비트로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더라도 이게 완전한 약까지 개발되기는 아마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치료제 개발이 그렇게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보면 유럽에서 그 2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는데, 처음 퍼스트 웨이브와 달리 사망자가 굉장히 적은 게 아주 좀 특색인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나 아니면 뭐 인도,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사망자가 굉장히 많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지는 아직 그 심도 있는 분석이 없어서 좀 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아마 지금까지 여러 그 치료제를 투여하는 과정 중에서 쌓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이런 그 치료제에 어떤 것이 좋은지 이런 거를 좀 적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발표 중에 보면 초기, 그다음에 그 초기가 지나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시기, 이럴 때 아마 적용하는 약들이 다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그 구분들을 어떻게 잘 하느냐, 이게 이제 그 아마 임상 의사님들의 그 적용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이러스 특성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식 회장께서 치료제와 관련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치료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인데 상당히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환자들한테 감염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한 환자들이 생긴다. 우리가 그거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한 10년, 20년에 걸쳐서 걸려야 될 환자들이 1, 2년 만에 다 걸린다. 그러면 약간 이상한 환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바이러스는 병독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린애들, 젊은 청장년들은 잘 이겨내고 70대, 80대에서 사망을 한다. 주로 많이 사망을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좀 다행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나와 발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와 사람의 면역 반응에 대해서 기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갔으면 합니다. 사람의 면역 반응은 innate immunity,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후천 면역에는 항체 면역 반응, 그 다음에 T세포 면역 반응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런 innate 선천 면역이 어린애들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그 선천 면역의 부조화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병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염증 반응이 생긴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이퍼 인플라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반응들이 TH1, TH2, TH17 어느 거냐 이런 것도 아직도 왈가왈부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TH1, TH2, TH17이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게 과도하게 나타나면은 더 심하게 가는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자면은 이런 선천 면역을 떨어뜨리지 않는 약들을 조기에 써야 되겠다. 우리 강철인 교수께서 조기에 투여했더니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 동물 실험에서도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렘데시비어도 5일 동안 10일 동안 심한 사람한테 입원해서 치료할 필요도 없이 외래에서 한 2, 3일 줄 거를 한 번에 주사 맞고 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초기는 어느 때냐? 이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콧물, 목감기 증상이 주로 나타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게 심해지면 나중에 폐렴이 되기 때문에 목이 아프거나 코가 막히거나 이럴 때 즉시 치료를 하면은 좀 더 나은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즈마 혈장 치료나 여러 가지 백신 치료가 있겠는데 백신은 아직도 개발이 안 돼 있고 혈장 치료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혈장 치료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감염된 환자의 항체를 넣어주는 건데 이 항체가 정말로 도움이 될 거냐 이거에 대한 것은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최정익 교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항체들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어린애들, 청자년층들 대부분 잘 앓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약을 줘서 심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냐. 이런 우려가 하나 있을 수가 있겠고 이 병이 보니까 보호체계, 컴플리먼트 카스카드가 작동을 해서 그 선천 면역이나 후천 면역에 아주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감염인의 회복된 환자한테서의 얻은 항체들이 IgG1, G2, G3 이런 것들이 컴플리먼트 보호체계를 활성화시켜서 폐를 더 나쁘게 할 수 있다. 또는 온몸의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을 더 심하게 할 수 있을 우려가 있겠습니다. 그럼 노인에서는 어떠냐? 노인에서는 이미 폐가 많이 망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거를 치료를 할 필요 있겠나? 우리가 이 면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동물 실험을 통해서
더 여러 번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어떻겠냐. 이거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스테로이드도 초기에 단기간 사용을 하면은 다른 부작용 없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스터디를 좀 더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대표께서는 렘데시비어에 대해서 또 보충 또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그 한국에서 렘데시비어의 그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감염내과 선생님들께서 연구자로 참석하셔서 미국 NIH 연구 또 길리아드에서 하는 세 큰 연구에 모두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가능하도록 식이약처와 질병관리청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한국 선생님들의 그 연구의 결과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렘데시비어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갖다가 통해서 이제 이 허가를 받게 됐고 한국에서도 또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허가를 받아서 한국에 있는 환자분들도 렘데시비어를 통해서 좀 그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목적인데 그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입니다. 지금 아까 교수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그러한 그 결과 외에도 지금도 저희는 그렇다면은 이 아웃페이션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미리 질문하신 분들도 이제 이넬레이션 포뮬레이션을 쓰면 어떨까라는 연구를 해서 근데 그 질문에서 이제 했던 거에 답을 좀 드리자면 저희의 이 연구는 감염 초기에 이넬레이션 포뮬레이션을 갖다 호흡기에 투여함으로써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갖다가 막아보자는 게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내년도 2Q나 3Q의 데이터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아웃페이션트에서 IB로 3일 동안 그 투여를 하게 되면 또 이 아웃페이션트 세팅에서 이거는 이 환자들이 이제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이 아니라 리스크 팩터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결과도 내년도 1Q가 돼서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좀 그런 그 모더레이트나 시비어로 가기 전에 또 이 환자들을 갖다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또 지금 많은 다른 인베스티게이셔널 컴파운드들과 함께 병정 투여를 갖다 해서 임상을 해서 또 더 나은 그런 이 치료 결과를 갖다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접근성인데요. 우리가 한국이나 이렇게 좀 개발이 된 나라들 말고 저소득 국가에는 저희가 이 인도와 파키스탄, 이집트에 있는 제네릭 회사들에게 라이센스를 주어서 그들이 싼 가격으로 127개국에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로열티를 받지 않고 공급을 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40개국 넘는 나라에 그런 저소득 국가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좀 물량이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조 과정에서 이게 리니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10월 달부터는 어려움 없이 공급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저희가 연말까지는 200만 명 이상을 치료할 수 있는 물량을 갖다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물량에는 어느 정도 좀 이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십자 이재우 박사께서 혈장 치료제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녹십사는 그 완치자 혈장을 원료로 사용을 해서 그 항체만을 분리 정제한 그 고면역 글로불린 제제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그 혈장 치료제의 기본 원리는 앞에 그 최준용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는 그 혈장에서 그 면역 글로불린만을 정제, 농축해가지고 환자에게 투여하는 좀 더 앞서 나간 기본 원리는 같지만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면역 글로불린 제제의 원료는 이제 완치자 혈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증 완치자를 위주로 한 완치자의 혈장 공여가 이제 본 제제 개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역시 그 최준영 교수가 발표를 해주셨지만 이 면역 글로불린 제제는 타 개발 제제와 달리 예측 요능이 확실하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의 결국에는 코비드 19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그 치료제는 이제 백신이 되겠는데요. 백신 개발의 경우 현재 이제 많은 개발이 되고 있지만 개발 기간이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면역 글로불린은 이제 당장 사용 가능한 유일한 치료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뮤노글로불린 제제의 성공적인 개발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완치자 헌혈에 대한 어떤 국가적 캠페인이 절실하다고 보겠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완치자 혈장에 대한 공여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좀 던지고 싶은 뭐 화두랄까요?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현재 이제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이제 확증적 임상인 이제 임상에서 대규모 임상 3상이 필요한데요. 현재 저희의 고면역 글로불린 제제 이외에도 많은 이제 코비드 19에 대한 제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많은 제제들이 임상을 다 하려면은 그 임상 대상자 환자 모집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코비드 19의 그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환자 모집이 잘 될지가 이제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3상 임상 시험을 갖다가 뭐 세이프티 이피커시를 보는 확증적 임상 시험인데 그것을 호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팬데믹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비드 19에 대한 치료제 개발은 앞으로 향후에도 유사한 이런 팬데믹 상황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때 치료 개발을 위한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제 3상을 마치고 치료제 개발까지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정립이 잘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환자 모집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많이 민관 협조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께서 전반적인 코멘트, 여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입니다. 최근에 저 모 대학 그 기초 의학을 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생약 성분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실험할 수 있는 것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저도 그 실제로 시험할 수 있는 장소를 잘 몰라서 시약처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 동물 실험이나 이런 세포 실험을 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많은 업체에서 연락이 오다 보니까 그 바로 할 수 있는 데가 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좀 알아본 결과 몇 군데를 제가 소개를 시켜줬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그쪽에서 뭐 자료를 보냈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식이 억제됐고 현재 사용되는 치료제보다 강력한 것으로 나왔다 뭐 이렇게 보냈습니다. 비단 이런 케이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바이오 업체 중에서도 약물 재창출 모델을 활용해서 동물 실험에 뭐 병명 투여한 결과 한 94.3%의 치료 결과를 보냈다. 이는 기존의 렘데시비르에 비해서 43.3%의 치료율을 비해서 2배 이상 높다라고 이렇게 또 자료가 나왔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필드에서는 저희들 현장 필드에서는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검증을 거치지 않고 특히 이제 논문으로라든지 피어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그 초기의 어떤 모델을 통해서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보도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치료를 원하는, 간곡히 원하는 환자라든지 보호자 또 일반인들은 굉장히 좀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심지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도 이렇게 많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절반 정도가 검증되지 않는 실험 결과를 사전 상의 없이 언론동에 공개한 것이 한 절반, 그러니까 절반이나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실험을 결과를 통해서 과학적인 검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현재의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런 발표하는 기업들이 이 자사 물질을 얼마나 투여했는지, 또 얼마나 효과가 나타났는지, 또 기전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섣부르게 발표한다는 것이 좀 법적으로나 현재 구제 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좀 심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특히 최근에 일부 또 제약바이오 대주주라든지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를 또 하면서 또 만선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현상인데요. 따라서 저희들 필드의 기자로서 이제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 타이틀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이렇게 보도자를 해서 발표하는, 그래서 자기 자사 주가를 상승시키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기업들의 데이터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치료제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관심 많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할 거고, 더불어 기본적인 정보, 설명도 적시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상황 제재와 경고가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제라는 개념이 자꾸 이제 일반인들한테 많이 쓰이다 보니 사실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도 좀 논문으로서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로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입원 효과를 줄 수 있는 임상을 어떤 경과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스테로이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치료제라 말을 좀 치료제는 근본적으로 바이러스를 자체를 사멸시키는 그런 것들이 치료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용어들도 좀 구분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정상 완화 치료제라든지 보조 치료제를 통해서 섣불리 일반인들이 좀 착각하기 쉬운 그런 용어를 좀 구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최근에 이제 우리 과학기자협회라든지 한국기자협회 등 9개 언론 단체에서 코로나 대응 지침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기사에 관련해서 보도 지침을 좀 마련했는데 그 내용은 주로 방역을 지키면서 취재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건데, 이런 치료제나 백신들의 좀 보도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한림원, 의학 한림원이나 이런 과학기자협회를 통해서 좀 가이드 지침을 마련해서 좀 섣부르게 뻥튀기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분의 그 패널 토론이 맞춰졌기 때문에 우리 총중들께서 온라인으로 질문한 그 몇 가지 사항을 시간 되는 대로 해보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준 박사께 아마도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리퍼포스 드럭 외에 코비드-19에 스페시픽한 너블한 항바이러스제도 개발 중인지 궁금합니다. 된 드럭을 죄송합니다. 리퍼포스된 드럭을 이용한 치료제는 궁극적으로 그 중에서 좋은 효과가 나오게 되면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결국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기존의 바이러스 쪽에 항바이러스 연구를 했던 것처럼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관련돼서 또 저희가 엔타이 DAA라고 얘기합니다.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그런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뿐만 아니고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께서 그 항바이러스제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항바이러스 제제 개발에 이미 노하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준비하다 보면은 리포보스된 드럭뿐만 아니고 직접적인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도 지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강철인 교수 추가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다음은 황은수 교수께서 좀 대답해 주셔야 될 질문인 것 같은데요. 스파이크가 ACE2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스몰 몰리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항체는 중화 능력이 있어서 치료제로서의 가치가 있으니 이런 스몰 몰리큘이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줄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 예, 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굉장히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라는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여러 가지 펩타이드를 후보로 해서 뭐 이런 개념으로 그 논문도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호흡기 부분에 이런 스몰 모레큘이나 펩타이드가 적정 농도 이상 유지돼야 되는 그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중화항체 뭐 이런 것들은 몸속에서 상당 기간 유지되면서 작동이 가능할 텐데, 이런 스몰 모레큘이나 뭐 펩타이드 이런 것들의 하프라이프가 어떤 정도가 되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과연 호흡기나 아니면 뭐 주사제를 통해서 또는 먹어서 이런 작동 부위에 적정 농도가 상당 기간 유지될 거냐. 그다음에 이거는 보면 그 예방 목적에 아마 그 약이 될 텐데, 이걸 항시 복용을 한다든가 이게 투여를 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여러 가지 점이 고려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개발을 하시는 게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재미있다고 볼까요? 뭐 그런 질문이 있는데 신영식 회장께서 좀 코멘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삼, 홍삼이나 천년초 병에 포함되어 있는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등의 성분의 역할이 혹시라도 코비드-19 치료제로서 또는 예방제로서 역할이 있을까요? 제가 이거 전문적이지 않아서 뭐 상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인삼에 있는 사포닌, 진세노사이드가 선천 면역을 약간 좋게 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 뭐 후천 면역에 관해서는 항체 생성을 억제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 이疾병이 지금 이제 사이토카인 때문에 과도하게 염증이 일어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설명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이토카인은 올리고 또 어떤 사이토카인은 낮추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가 여러 논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약제들이 정확하게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러한 그 코로나 대유행 가운데에서 지금 새로운 약을 개발해 가지고 연구하고 그게 정말로 도움이 될 거냐, 이거는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약이 한번 임상에 도입될 때는 많은 동물 실험, 임상 시험 이런 것 등을 통하고, 또 다른 약과의 그 약물 상호작용
이런 것 등을 거쳐갖고 하나의 약으로 등재가 되는데 지금 이런 약을 새로운 약으로 개발한다는 게 그렇게 도움되는 방향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준영 교수께 질문 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RNA에 있는 톨라이크 리셉터 7A8을 통해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고 증식에 따른 세포 파괴도 RNA DNA를 노출시켜서 TLR9/7A3를 과활성화시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든지 이런 TLR7A9/3를 차단하는 스몰 몰리큘이 코로나 중증을 방지하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셀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대한 이니비션을 통해서 과도한 인플라메이션을 억제하는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냐 이런 뜻으로 전 이해했는데요. 뭐 그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싱글 스트랜드 RNA가 톨라이크 리셉터 7이나 8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들을 과다하게 생성시키는 패스웨이가 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맞는 것 같고요. 개념적으로는 그런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이니비션하는 게 사이토카인 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들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억제해서 치료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개념은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마 연구들이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임상적인 활용과까지 이어지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코비드-19 치료제 개발 현황 의학한림원 과청 과기한림원 온라인 공동 포럼은 여기서 일단 막을 내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발제자 여러분,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끝까지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부회장 박병주입니다. 오늘 우리 임태환 회장님께서 폐 인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중간에 가셨습니다. 저희 의학한림원과 과학기술한림원 그리고 과총은 저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정확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공동으로 이런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우리나라에서도 1월 달에 들어와서 발생이 되었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인류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희망적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서 이러한 팬데믹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를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학계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림원에서도 지난 4월 17일 이 자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난 5개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오늘 연자들과 토론자들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세스 코비드 바이러스는 2는 코로나 바이러스 1과는 많이 다르다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 특성에 맞춰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존의 치료제가 없던 경우에 다른 같은 바이러스 속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기존에 쓰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2에 대해서 적용했을 때 같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고, 그중에 렘데시비르가 그나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발표했듯이 이 렘데시비르 자체는 바이러스 자체를 사멸시키는 것보다는 그 중증의 환자들의 임상 증상을 회복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복된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치료제의 개발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우리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실험실 연구에서 FDA에서 승인받은 1600개의 치료제에 대해서 세포 수준에서의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방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동물 실험 모델을 이용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세포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실험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 또 그러한 왜 사멸시키지 않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파악함으로 해서 우리 그 기전을 이용해서 치료제 개발하는 데 응용해서 또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늘 그 5개월 뒤에 저희가 4월 17일에 온라인 포럼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되면서 좋은 성과 결과가 나오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늘 이제 5개월 만에 이런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대했듯이 금년 내에 효과적인 치료제는 승인을 받게 될 것이고, 백신은 더 검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상반기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오늘 그 기대한 만큼 떡 부러진 치료제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바이러스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직접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치료제는 개발이 아직은 확실하게 되지 못하지만은 환자의 상태를 호전하는, 예를 들면 렘데시비르라든지 덱사메타존 같은 스테로이드 치료를 통해서 중환자들의 치명률을 낮추는 그런 효과는 지금 많이 이제 발전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그러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동아일보 의학 전문 기자인 이진환 기자가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검증된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검증되지 않은 채로 부실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마치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된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저희 한림원과 가총이 힘을 모아서 아까 과학기자협회랑 같이 그런 개발을 해서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 또 도덕적 해이로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오늘의 포럼을 통해서 지난 우리 9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자가 늘어나는 팬데믹 상황에서 치료제 개발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들과 또 토론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서 구체적인 치료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까지 그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오늘의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